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로부터 훌륭한 위인의 뒤에는 늘 위대한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명장 김숙흥 장군과 그의 어머니에게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의 고려에는 김숙흥 장군의 아버지는 안타깝게 그 나이가 30이 되기 전에 아내와 아직 뱃속에 있던 김숙흥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임종 전에 아내인 이씨 부인에게 진심 어린 당부를 했습니다. 부인, 내가 부족하여 이렇게 일찍 당신과 우리 아이를 남기고 떠나게 됐구려. 정말 미안하오. 내 서방 노릇도 아비 노릇도 못하게 되니 내 편이 눈을 감을 수 없구려.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하다니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당신 곁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당신 덕분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낭군을 만난 것은 제게는 정말 과분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당신을 연모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 말해주니 정말 고맙소. 그래도 나 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이 많이 힘들어질 텐데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지 않소? 서방님, 우리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지만 하늘이 당신의 뜻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분명 당신을 닮은 아들이 태어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닮아서 선하며 강직할 것입니다. 당신 말대로 정말 아들이 태어난다면 비록 이 아비는 세상에 없지만 당신이 우리 아이가 슬기롭고 바르게 자라서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잘 키워주시오. 내 먼저 가서 미안하지만 부탁하오, 부인.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 목까지 열심히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할 테니 당신은 걱정 말고 푹 쉬도록 하세요. 고맙소. 내 그리 말해주니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소? 그렇게 김숙흥의 아버지는 아내에게 뱃속의 아이를 잘 부탁하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덧 10달이 지나 이씨 부인은 아들 김숙흥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김숙흥을 어머니는 정말 혹독하고 매정할 만큼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도 얇은 옷에 맨발로 밖을 다니게 하였고 여름에는 옷을 겹겹이 입히고 버선까지 신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이 나라 장군이 되려면 먼저 건강한 몸이 필수이니라. 몸이 약한 장군은 다른 이가 호랑이를 잡을 때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 법이니라. 이씨 부인은 아들 김숙흥이 힘들다거나 아프다거나 하는 나약한 소리를 할 때마다 더 무섭게 다그쳤습니다. 우리 가문은 무인의 가문이니라. 헌데 네가 벌써부터 이리도 약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장차 어찌 큰일을 할 수 있을 듯 싶으냐. 자신의 약한 마음은 적보다 더욱 무서운 법이니라. 이 어미의 말을 명심하거라. 김숙흥은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너무나 밉고 한편으로는 또 서러웠지만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김숙흥은 맨발로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며 무심결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밖이 생각보다 춥네. 바람이 정말 칼바람이야. 어휴 추워. 너 지금 들어오면서 무슨 말을 하였느냐? 김숙흥은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김숙흥을 우물가로 데리고 가서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래도 아직 춥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추우니 몸도 추운 것이다. 그걸 모르겠느냐? 아닙니다. 어머니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두 번 다시 약한 마음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비록 우리 곁에 너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나는 약조를 하였다. 숙흥이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이 나라의 위대한 장군으로 만들겠다고 말이다. 숙흥아, 정말 훌륭한 장군이 되려면 그 앞에 수많은 난관과 아픔을 겪어야 한단다. 그리고 지금 네가 겪는 이 아픔들은 먼 훗날 네가 겪게 될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다. 이 어미의 말뜻을 알겠느냐? 지금 이 어미가 모질고 원망스럽겠지만 난 괜찮다. 너만 쓰임 있는 사내가 된다면 말이다. 예, 어머니 소자, 어머니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어머니가 절 걱정해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숙흥은 이렇게 어릴 적부터 엄하게 자라며 자신의 심지를 굳혀가기 시작하였고 또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김숙흥에게 산채로 두꺼비 한 마리와 뱀 한 마리를 잡아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김숙흥은 그것을 망에 담아가지고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시키는 대로 산채로 두꺼비하고 뱀을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난데없이 김숙흥에게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수흥아, 이 두꺼비와 뱀을 산채로 먹어보거라. 아니 어머니 두꺼비를 날 것으로 먹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도 어떻게 이것을 날로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먹지 못하겠습니다. 정녕 이 어미가 산채로 먹으라는 그 말의 숨은 의미를 모르겠느냐? 네가 훗날 장군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을 때 군량이 떨어진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찌하겠느냐? 굶어 죽을 것이냐? 지금 그때를 대비해서 먹어보라는 것이니 이 어미의 말을 듣거라. 지금 이 모든 경험들이 나중에 너를 살릴 것이다. 예 어머니,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김숙흥은 울며불며 산채로 두꺼비와 뱀을 뜯어먹었고 그날 저녁 김숙흥은 몹시 피곤했는지 어머니의 머리맡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시 부인은 잠든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어주며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들아. 내 이런 것까지 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변방으로 간다면 꼭 필요한 것들이구나. 어린 너에게 이리도 모질게 하는 나도 정말 싫구나. 보통 아이들처럼 무탈하게 이 어미의 품에 재롱을 피울 나이인데 너무 큰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혹독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점점 강하게 성장한 김숙흥은 당당히 무과에 급제하여 귀주의 별군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임지로 가게 된 김숙흥은 어릴 적에는 그리도 어머니가 무섭고 또 어머니를 대하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한없이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먼 곳에 홀로 어머니를 남겨두고 떠나오니 정말이지 걱정이로구나. 어머니한테는 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허전하실까. 혹여라도 아프시면 누가 돌본단 말인가. 걱정이구나. 그렇게 변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김숙흥은 아버지의 제삿날과 또 그와 인접한 어머니의 생신날이 가까워지자 휴가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김숙흥은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돼서 참으로 기뻤지만 어머니는 돌아온 아들을 매섭게 다그쳤습니다.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것이냐? 국경의 중요한 수비를 맡은 장수가 이 어미가 보고 싶다고 쪼르르 달려오다니. 나는 지금껏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니 지금 당장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가거라. 어머님 소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어머니의 생신도 있지만 아버지의 제사 때문에도 오게 된 것입니다. 부디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없는 사이에 네 부하가 일을 내거나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찌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너의 과오가 되는 것이다. 쓸데없이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있는 변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지금은 걱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어머니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오기 전 미리 장수들과 병사들을 모두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그리 사사롭게 변방을 놔두고 온 것이 아닙니다. 너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장수 노릇을 하다가는 이 나라에 크게 누가 될 것이 자명하니라. 그리 된다면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를 내 무슨 수로 보겠느냐.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의 제사 때 술 한 잔 따르고 절만큼은 하게 해 주십시오. 듣기 싫다. 어서 당장 떠나도록 하거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이런 너의 절도 술도 받는 것을 반드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오자 김숙흥은 말을 돌려 귀주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정말 훌륭한 장군이 되어서 돌아왔구나. 그것만으로는 이 어미는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느니라. 이 어미도 얼마나 네가 보고 싶었는 줄 아느냐. 나도 내 새끼랑 하룻밤 같이 자고 맛난 음식도 해먹이고 싶지만 그리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앞으로 가야 할 큰 길에는 그런 사소한 모자에 정이 낄 여유는 없는 것이니라. 큰 장군은 사사로운 정에 움직이면 안 되는 것. 그렇다면 내 밑에 병사들은 어찌할 것인가. 모두들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을 터인데. 이시 부인은 점점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다시 귀주로 돌아온 김숙흥은 어머니의 말씀을 새기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머니를 위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한 길은 충심으로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훌륭한 장군이 되는 것뿐이다. 내 아무리 어머니가 보고 싶고 걱정되어도 참고 또 참을 것이야. 이렇게 김숙흥은 마음을 다잡으며 참된 장군의 길을 걸어나갔습니다. 그렇게 김숙흥 장군은 훌륭한 무인으로 성장하였고 거란에 2차 침입되는 양규 장군과 함께 큰 공을 세웠으며 거란군 2만여 명을 죽이고 포로로 잡혀간 고려의 백성들 3만 명을 데려오는 큰 전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숙흥 장군은 이때 거란군과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김숙흥 장군은 어머니가 그토록 소원하던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장군의 칭호를 받게 되었고 뒤이어 벽상공신이라는 큰 호까지 하사받게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칠복이와 석삼이 이렇게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항상 성실히 일하며 남을 잘 도와주는 마음씨가 좋은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초가집에 살며 매일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비록 큰 정원은 아니었지만 마을에서 그의 정원처럼 아름다운 정원은 없었습니다. 정원에는 항상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으며 한 가지 꽃이 피고 지면 다른 꽃이 그 자리에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칠복이의 정원은 항상 아름다운 꽃이 만발했고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칠복이는 동네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방앗간을 하고 있는 석삼이었습니다. 친구 석삼이는 칠복이의 정원을 지나칠 때마다 꽃을 한 나름씩 가져가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모든 걸 서로 나눠야 한다고 늘 석삼이는 칠복이에게 이야기하였고 그럴 때마다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웃 사람들은 부자 석삼이가 칠복이에게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는다고 수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석삼이네 집은 항상 쌀가마가 수북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넓은 칠복이는 그런 일로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칠복이는 봄, 여름, 가을에는 정원에서 일할 수 있어 무척 행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시장에 내다 팔 꽃이 없어서 배고픔과 추위에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말라빠진 산나물로 저녁을 대신하고 잠자리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럴 때 가장 친한 석삼이가 찾아와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겨울이 되면 석삼이는 한 번도 다녀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 칠복이를 아끼는 석삼이가 왜 한 번도 다녀가지 않는 것일까요? 석삼이는 겨울이 되면 아내 꽃분이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부인, 눈이 와서 추울 때는 칠복이를 만나러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사람이 어려울 때는 혼자 있어야지. 괜히 누가 찾아가서 방해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우정이야.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가야지. 그러면 칠복이가 커다란 바구니에 예쁜 꽃들을 한가득 담아줄 거야. 그러면서 좋아하겠지. 하루빨리 그의 얼굴을 보고 싶구만. 이런 생각을 하는 석삼이는 얼마나 이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칠복이가 불쌍하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아내 꽃분이가 말을 하였습니다. 서방님은 정말 배려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당신한테서 우정 얘기를 듣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아마 서당 훈장님도 당신처럼 그렇게 멋진 말은 못할 거예요. 제 서방님이신 게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도 당신에게서 항상 배워야 되겠어요. 이때 이 말을 들은 석삼이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칠복이 삼촌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면 안 되나요? 불쌍한 칠복이 삼촌한테 제가 먹는 음식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자 석삼이는 바로 소리쳤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너를 서당에 왜 보냈는지 모르겠구나.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 말이야. 칠복이가 우리 집에 와서 따뜻한 집과 잘 차려진 밥상을 보면 분명히 질투하게 될 거야. 질투는 가장 나쁜 일이야. 그리고 칠복이가 우리 집에 왔다가 가득 쌓인 기름과 쌀가마를 보고 외상으로 달라고 하면 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니?
나는 그것도 싫거든. 외상과 우정은 별개의 문제야. 서방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다 옳은 말이라 훈장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마다 매번 놀라는 것 같아요. 정말 생각이 깊으세요. 석삼이는 아내의 말에 만족해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앉은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얼굴을 숙이고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참 아들보다 못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개나리가 피어나는 봄이 되자 석삼이는 또다시 칠보기를 보러 간다고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부인, 이제 봄이 왔으니 칠보기를 보러 가야겠어.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맞아요, 서방님. 당신은 정말 친구를 생각하는 친절한 사람이군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을 수 있으세요? 아, 맞다. 그리고 잊지 말고 꽃을 담아올 바구니를 가져가세요. 이 말을 들은 석삼이는 큰 바구니를 들고 언덕을 내려가 칠복이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친구, 잘 지내고 있었나? 이 긴 겨울을 어떻게 보냈는가? 오랜만이네 친구. 겨울에 좀 힘들게 보내긴 했지만 이제 봄이 와서 꽃들도 잘 자라고 좀 괜찮아졌어. 정말 다행이군. 가족들과 항상 자네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지. 자네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어. 보고 싶었네 친구. 고맙네. 자네가 겨울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서 혹시 나를 잊었나 걱정했어. 하지만 오늘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니 그런 생각을 한 내가 오히려 미안해지네. 미안하네 친구. 그게 무슨 소리야? 섭섭한 말을 하다니. 자네를 절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네. 우리 우정은 영원한 게 아니겠나. 그건 그렇고 지금 자네 옆에 있는 꽃이 정말 아름답구만. 그래 정말 예쁘지. 이렇게 잘 자라서 정말 다행이야. 이 꽃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손수레를 다시 사오려고 해. 손수레를 다시 산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손수레를 팔았다는 말은 아니겠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어쩔 수 없었어. 겨울은 나에게 어려운 시기였거든. 양식을 살 돈이 없어서 손수레를 판 거야. 나라고 팔고 싶었겠나 친구.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겠나. 그렇군. 칠보가. 그럼 내가 손수레를 주겠네. 그런데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야. 한쪽은 부서졌고 바퀴 하나가 고장이 나긴 했지만 고치면 사용하는데 문제 없을 거야. 얼마나 선한 일인가. 자네에게 손수레를 준다면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이라고들 할 거야. 하지만 친절한 마음은 우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나는 새 손수레가 있으니 마음 편하게 가지게. 그래. 자넨 정말 좋은 친구야. 정말 고맙네. 수레만 준다면 내가 잘 고칠 수 있을 거야. 나도 받으니 뭐라도 보답을 해야 하는데. 아 맞다. 집에 두꺼운 판자가 있거든. 혹시 자네 필요한가? 당연 필요하지. 헛간 지붕을 고치려면 꼭 필요한데 그 지붕에 구멍이 생겼거든. 고치지 않으면 쌀가마가 축축해질 거야. 말 잘했네. 역시 좋은 일을 하니까 또 다른 좋은 일이 생기는군. 나는 자네에게 손수레를 주고 자네는 나에게 판자를 주고 물론 손수레가 판자보다 비싸긴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그런 일에 연연하지 않거든. 당장 주면 좋겠는데 바로 줄 수 있겠나. 빨리 가서 일을 시작해야겠어. 물론이지. 잠시만 기다리게 친구. 말을 내뱉기 무섭게 칠복이는 바로 헛간으로 뛰어가 두꺼운 판자를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석삼이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내 수레에 비하면 그렇게 큰 판자는 아니군. 그러니 나에게 꽃을 좀 주는 건 어떠한가? 여기에 가득 채워주게. 하며 자신이 가져온 큰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칠복이는 갑자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구니가 정말로 컸고 거기에 꽃을 가득 채우고 나면 시장에 내다 팔 꽃이 남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하네 친구. 자네에게 많이 주고 싶지만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나. 겨울이 지나 이제 좀 나아지려 하는데 좀 이해해주게. 서운하네 친구. 내가 손수레를 자네에게 주는데 꽃 좀 달라고 하는 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해. 내 생각이 맞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우정은 어떤 경우에도 이기심을 가져선 안 될 것 같아. 미안하네 친구. 내가 잠시 이기적인 생각을 했네. 그럼 정원에 있는 꽃을 가져가게. 그리고는 칠복이는 석삼이의 바구니에 예쁜 꽃을 한가득 담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석삼이는 한쪽 어깨에 판자를 얹고 한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는 언덕을 올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칠복이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손수레를 얻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 칠복이가 다시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석삼이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담 너머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석삼이는
등에 커다란 쌀가마를 짊어지고 서 있었습니다. 칠보가 자네에게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네. 시장에 있는 국밥집에 이 쌀 좀 갖다 줄 수 있겠나? 다시 한번 부탁하네 친구. 미안하네 친구. 오늘은 할 일이 많아 바빠서 안 될 것 같네. 다음에는 꼭 도와주겠네. 그래, 자네에게 손수레를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거절하다니 정말 너무하는군. 자네에게 실망이네 친구. 그 말을 듣자마자 칠복이는 당장 어깨에 무거운 쌀가마를 짊어지고는 국밥집이 있는 시장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무척 더웠고 길은 먼지로 자욱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칠복이는 걷다가 길에서 여러 번 쉬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시장에 도착한 그는 국밥집에 쌀을 배달하고는 최대한 다시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든 날이었어. 하지만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석삼이는 가장 좋은 친구니까. 게다가 손수레도 준다고 했어. 아주 잘한 일이야. 칠복이는 지친 몸을 눕히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석삼이는 쌀값을 받으려고 칠복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너무 피곤해서 그때까지 자고 있었습니다. 이봐 자네, 정말 게을러 터졌군. 자네한테 손수레를 주는 건 더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거야. 난 게으르고 느린 친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 빨리 일어나게. 그 말을 들은 칠복이는 눈을 비비면서 말하였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만 더 누워있을 생각이었어.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야. 자네가 오늘은 헛간 지붕을 고쳐줬으면 해서 말이야. 칠복이는 오늘은 자기 집 정원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꽃에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마음 착한 칠복이는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좋은 친구니까. 그날 칠복이는 석섬이의 헛간 지붕을 고치느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때쯤 되자 석삼이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 칠보가 지붕에 구멍 난 것 다 고쳤나? 칠복이는 지붕을 내려오면서 이제 다 고쳤어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고맙네 친구. 남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해주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우린 친구가 아니겠나? 항상 자네 이야기를 들으면 느끼는 것이 많네. 난 자네처럼 훌륭한 생각을 절대 못할 것 같아. 자네도 더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진정한 우정이 뭔지 알게 될 거야. 정말 그런 날이 올까? 물론이지. 이제 지붕을 다 고쳤으니 집에 가서 푹 쉬게나. 참, 자기의 일을 친구에게 미루면서도 어쩜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칠복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칠복이가 자려고 누웠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렸고 마침내 쾅 소리가 났습니다. 불쌍한 나그네인가 보다 하고는 칠복이가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석삼이가 등을 들고 다른 손에는 커다란 지팡이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칠보가 큰일 났네. 내 아들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어. 의원님을 모셔와야 하는데 너무 멀고 날씨도 좋지 않아서 지금 내 아픈 몸 상태로는 도저히 갈 엄두가 나질 않아. 나 대신에 자네가 다녀오면 안 되나? 자네한테 손수레를 주기로 했으니 자네도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 알겠네. 내게 부탁해 주다니. 기쁘게 받아들이겠네. 당장 출발할 테니 자네 등 좀 빌려주게. 너무 어두워서 벼랑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니 말이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나. 미안하지만 이 등은 새로 산 거라서 좀 곤란한데 이걸 들고 가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큰일 아닌가? 그렇겠군. 그럼 그냥 갔다 오겠네. 너무 걱정하지 말게 친구. 칠복이는 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날씨는 갈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앞은 잘 보이지 않았고 바람도 너무 세게 불어 몸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3시간을 걸어서 칠복이는 간신히 의원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 의원이 고개를 내밀고 칠복이를 보고는 말하였습니다. 칠보가 이 밤에 무슨 일인가? 이 밤중에 날 찾아오다니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의원님, 석삼이 아시죠? 석삼이 아들이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석삼이가 의원님을 모셔오라고 해서 이렇게 늦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알았네. 이거 큰일이구만. 내가 즉시 가보겠네. 의원은 바로 말과 등을 준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말을 같이 타고 가면 좋으려만
둘이 타기에는 의원이 가지고 있는 약재 등 짐들이 많았습니다. 칠복이는 어쩔 수 없이 걸어서 의원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점점 날씨가 더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바람이 심해지면서 칠복이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의원이 탄 말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고 결국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발을 헛디뎌 벼랑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날이 새고 있었고 온몸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구나.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칠복이는 간신히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렇게 우정을 찾던 석삼이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칠복이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우정도 좋지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칠복이는 그동안의 석삼이와의 관계를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정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당연히 생각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칠복이가 아픈 몸을 이끌고 밖에 나와 일을 하는데 석삼이가 찾아왔습니다. 잘 지냈나, 친구? 보다시피 지금 내 몸이 좋지 않다네. 자네 아들은 어떤가? 덕분에 잘 있다네. 고맙네, 친구. 자네 손수레 가져가야지 않겠나? 아니, 이제 필요 없네. 다시는 손수레 이야기 꺼내지 말게. 필요 없다니. 진정한 우정을 거절한다는 건가? 목숨을 건 우정보다는 안전한 거절을 택하겠네. 이제 그만 가보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네. 칠복이는 이 말을 하고는 석삼이를 남겨두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석삼이가 찾아와도 칠복이는 간단한 이야기만 나눌 뿐 그의 부탁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두 친구는 점점 더 서먹해지기 시작하며 그들이 말하던 진정한 우정은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는 진정한 친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칠복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조상 때까지만 해도 남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부자였지만 그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논밭을 하나 둘씩 팔아먹고 심지어는 몇십 대를 눌러 살아오던 집까지 팔아먹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칠복이는 하루하루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 석삼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딱한 사정을 못내 근심스럽게 생각하던 석삼이가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칠복이. 내가 왔네. 듣자 하니 자네가 조상이 물려준 논밭을 팔아먹다가 이제는 집 한 채 남은 것마저 팔자고 하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소식을 듣고 어젯밤 한숨도 못 자고 바로 달려왔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도 형세가 그리 넉넉진 못하지만 그래도 자네에 비하면 좀 나은 편이니 조금이나마 얼마라도 보내주겠네. 그 집만은 팔지 말고 지키는 게 어떻겠나. 마음은 고맙네, 친구. 그렇지만 난들 어찌 팔고 싶어서 팔겠나. 자손이 되어 물려준 집 한 채마저 지키지 못하게 되고 보니 실로 가슴이 터질 일이네. 나도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네. 칠복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한탄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남한테 절대 팔지 말게. 악을 쓰면서라도 그 집만은 지탱해야 할 게 아닌가? 자네 마음은 알겠네. 너무나도 고맙네. 그래도 나를 위로해준 친구가 있으니 내 마음이 그나마 위안이 되네. 하지만 자네도 어려운데 어떻게 자네의 신세만 쳐다보고 살겠나. 당장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나 끄고 봐야지. 칠복이는 석삼이의 고마운 선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원통하였습니다. 그럼 정 그 집을 팔 거면 남을 주기보다 나를 주게. 아무 때고 자네 형편이 나아져서 다시 집을 찾겠다고 하면 즉시 돌려주겠네. 내 제안대로 하게나. 정말 고맙네. 자네 말대로 그렇게 하겠네. 그리하여 석삼이는 집값을 후하게 주고 칠복이의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은 칠복이는 남은 돈으로 남의 겹방을 얻어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몇 채가 지났습니다. 석삼이가 칠복이에게 산 집은 워낙 오래된 집이어서 무너질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산 집을 새 기둥으로 가려고 썩은 기둥을 파내는데 그 밑에서 황금이 100냥이나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크게 놀란 석삼이는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그 황금 100냥을 가지고 서둘러 칠복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칠복아,
놀라지 말고 내 말 잘 들어야 하네. 너에게 산 집의 기둥을 새 기둥으로 바꾸려 하다. 그 밑에 황금 100냥이 나왔다네. 황금은 필히 자네 조상의 후손을 위하여 묻어둔 것임이 틀림없는 것 같으니 이걸 받아서 기울어진 가문을 다시 세우게. 석삼이가 내놓은 황금 100냥을 놀랍게 바라보던 칠복이는 펄펄 뛰면서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이미 그 집을 자네에게 팔았으니 그 집 임자는 내가 아니라 자네이고 그 집에서 나온 황금은 내 것이 아니라 자네의 것일세. 우리 조상이 묻어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무슨 증거가 있단 말인가? 아무 증거도 없이 내가 어이 황금을 받는단 말인가? 두 말 말고 도로 가져가세. 황금 100냥을 가져다 준 석삼이도 대단하지만 그걸 다시 거절하는 칠복이도 참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 둘의 우정은 돈으로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두 사람은 그 황금을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 좀처럼 해결이 나지 않아 마침내 관가에서 결판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고을원님도 이 사건을 판결하기가 난처하였으나 두 친구의 갸륵한 마음씨에 감동받아 황금 100냥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칠복이와 석삼이는 같이 100냥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친구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지며 이들은 평생 서로 의지하고 남을 도와가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다 쓰러져가는 작은 집에 사는 가난한 농부 돌쇠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정말 성심이 아주 착한 사내였습니다. 비록 가난은 하더라도 인간 법도의 도리를 잘하는 사내였습니다. 정직하며 매우 부지런하고 아무리 작은 것 하나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돌쇠가 나이가 들어 혼인을 했는데 돌쇠의 아내는 돌쇠 못지않게 심성이 곱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집안도 역시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혼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쇠에게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밭이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돌쇠는 밭에서 1년 내내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 밭의 땅덩이가 작았기에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는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돌쇠가 혼인을 하고 아이까지 하나 둘셋까지 생기게 되니 이제는 아내와 아이들이 다 같이 한 끼를 먹으면 그나마 잘 먹는 것이 될 정도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습니다. 돌쇠와 부인도 굶을 판인데 아이까지 생기면 얼마나 식량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커갈수록 많이 먹었고 돌쇠는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 끼니가 걱정되어 밥도 거를 정도로 가난이 심각했습니다. 그런 돌쇠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늘 배고프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너무 배가 고파요. 우리도 언제 하루에 2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사람들은 보니까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하던데 저흰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요.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가을이 되면 곡식들을 수확해서 좀 사정이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다오. 그렇게 말하고 돌쇠는 바가지에 물을 가득 떠와서 아이들 앞에 내놓으며 자 얘들아 배고프지? 그럼 이 물을 한 모금씩 마셔봐라. 배가 조금 찰 거야. 아이들은 돌쇠의 말대로 크게 물을 한 모금씩 들이마셨습니다. 맛있는 우물물을 배불리 먹었니? 오늘 이물이 점심이다. 일단 그걸로 배고픔을 달래보자꾸나. 네 아버지 물이 정말 맛있네요. 정말 배가 고픈 게 없어졌어요. 이제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오늘 점심은 정말 배불리 먹은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내 새끼들이 굶는 것을 볼 수가 없구나. 이웃집이 새끼를 먹는다고 하니 당장 가서 먹을 것을 빌려봐야겠어. 부인은 당장 집 밖으로 나가서 이웃집에 가보았습니다. 새끼를 먹는다던 이웃집 형편도 어렵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아주머니, 이 집에서 새끼를 먹는다면서요. 우리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먹을 것을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너무 배고파해서 그럽니다. 꼭 갚을게요. 아이고 새끼라고요? 그래 맞긴 하지. 그런데 우리 내 가족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3끼를 먹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3일을 굶으면 하루는 3끼를 배불리 먹는 것이지. 그러면 그래도 그날은 배가 부르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나 다름없지. 미안하구려.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도 아무것도 없으니 도와줄 수가 없네. 그랬군요. 아닙니다. 제가 쓸데없는 소식을 듣고 찾아뵌 것입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결국 부인은 먹을 것을 빌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가난한 생활이 계속되니 돌쇠는 가족들이나 부인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능력 없는 아버지 남편을 만나서 우리 자식들과 부인이 고생이 너무 많구나.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느 날 밭일을 하다 쉬고 있는 돌쇠 앞에 웬 노인이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자네,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가? 뭐 그냥 그런데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마을에서 뵌 적이 없으신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지. 돌쇠는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열심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길을 가지 않고 계속 주변에서 돌쇠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안 가시고 날 자꾸 쳐다보시지? 돌쇠는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노인이 너무나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일을 하다 말고 노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저를 자꾸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가던 길 가시지요. 저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러니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실 지나가는 노인이 아니라네. 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보이면 도와주는 도사이네. 아니, 정말입니까? 어르신께서 도사라고요? 그래, 오늘은 자네를 도와주기로 했네. 자네에게 내가 기회를 주기로 했네. 기회라뇨? 무엇이지요? 어르신, 기회는 두 가지인데 자네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나. 첫 번째 기회는 지금 당장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보답은 10년이 지난 후 가져갈 것이라네. 그리고 다른 기회는 당신이 늙어서 일할 힘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가져가지는 않을 걸세. 자, 어떤가, 무엇을 선택하겠나? 그 말을 들은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 힘드니까 첫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아내와 자식들이 쫄쫄 굶고 있어 더 이상 안쓰러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돌쇠를 보면 나지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기 저쪽에 소나무 밑에 가서 땅을 파보게나. 거기에 선물이 있네. 나는 그것을 10년 뒤에 찾으러 올 것이네. 그때 나에게 반드시 돌려주게. 기회를 주었으니 이제는 모두 자네가 책임져야 하네. 노인은 그러더니 갑자기 돌쇠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뭐지, 정말 신기한 노인이군. 선물이라. 돌쇠는 노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가서 그곳을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아주 커다란 산삼이 여러 뿔이 있었습니다. 산삼이다. 그것도 아주 큰 것이 여러 뿔이나 있네. 이게 왜 냉재냐? 돌쇠는 몹시 좋아라 하며 산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삼을 본 부인은 너무나 놀라하였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웬 산삼이에요? 돌쇠는 있었던 일을 부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부인, 이 산삼을 어찌하면 좋을까? 갑자기 이런 귀한 걸 얻으니 무얼 할지 모르겠소. 그러니 부인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걸로 우선 농사를 지을 땅을 더 사봐요.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이 작으니까 늘 가난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돈이 좀 된다면 일할 사람도 좀 구해보고요. 그리고 집도 늘리고 농사 잘 짓게 소도 한 마리 사요. 돌쇠는 아내의 말대로 산삼을 팔았더니 글쎄 1000냥이라는 거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더 사고 집도 사고 일꾼을 구하고 소도 한 마리 샀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돌쇠는 계속 열심히 일을 하였고 더 커진 땅에서 더 많은 농작물을 키우게 되어 갈수록 살림살이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돌쇠 가족은 이제 하루의 3끼를 정말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또 먹어도 돼요. 오늘 벌써 2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끼를 먹는다고요. 그럼 저녁이 되었으니 저녁밥을 먹어야지. 원래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한단다. 세상에, 아직 배가 부른데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어머니. 돌쇠와 부인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돌쇠의 가족들은 갑자기 잘 살게 되었다고 사치를 하거나 불필요하게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잘 아끼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돌쇠의 자식들도 어느덧 잘 먹고 잘 자라서 아버지 돌쇠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니 더욱 수확하는 곡식의 양이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갈수록 재산이 불어나던 어느 날 돌쇠의 부인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루에 3끼를 먹게 되었고 집도 좋아지고 돈도 남기 시작했네요. 이제 이 남은 돈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어떨까요? 오, 부인,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내가 선녀랑 결혼을 한 것이 분명하구만. 아이 참, 당신도
그럼 우리 옆집부터 좀 도와줘요. 그 집이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아니고 4일에 한 번 3끼를 먹는다네요. 아니, 그럼 3일을 굶고 하루는 3끼를 먹는 것이었소. 거참, 당장 가서 어서 도와줍시다. 진작에 이렇게 해야 될 일이었는데 내 생각이 너무 짧았소. 그렇게 돌쇠와 아내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여느 때처럼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는 돌쇠에게 갑자기 10년 전 만났던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여보시게 오랜만이야. 표정을 보니 그간 잘 지냈나 보군. 아이고, 노인장 덕분에 참으로 잘 살았습니다. 너무도 고맙고 고맙습니다. 돌쇠는 노인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는 겐가. 어서 일어나게나. 아닙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집 식솔들이 매일 3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주신 산삼값을 돌려받으러 오신 게 맞으신 거죠?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돌쇠는 즉시 집으로 달려가서 산삼값으로 받은 1000냥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산삼값은 내가 받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네. 그래 자네가 처음이야. 이렇게 산삼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네뿐이네. 그게 정말인가요? 산삼값을 돌려준 사람이 저 혼자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설마 갚지 않은 겁니까? 다만 언제 받았는지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되었더군. 모두들 내가 기회를 준다고 하면 자네처럼 당장 받겠다고 하더구만. 그런데 자네와는 다르게 그렇게 산삼을 받아 돈이 생기고 나면 점차 게을러지고 돈을 여기저기 쓸데없는데 허비하다가 10년이 지나면 산삼값을 다 쓰고 줄 것이 없으니 나는 모르겠더라고. 그냥 모두 나를 내쫓는 것일세. 그리고 말년까지 더욱 궁핍하게 살아가는 게지. 기회를 주어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네. 그런데 자네는 달랐네. 산삼값이 생겼는데도 사치를 하거나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불려나갔지. 심지어 남는 돈은 다른 이웃들까지 돕기까지 하였으니 내가 산삼을 주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쓴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네. 그래서 이 산삼값도 그냥 자네에게 선물로 주겠네. 내가 이 산삼을 받아가면 어차피 어려운 사람에게 또 선물로 줄 것인데 그냥 자네가 가지고 있으면 자네가 알아서 좋은 일에 쓸 것이 아닌가. 나도 그럼 수고도 덜고 편하지 않겠나. 예, 그렇군요. 제가 그럼 이 산삼값을 어르신이 하는 대로 어려운 이웃에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돌쇠가 산삼값을 다시 받아서 그것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사이에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내가 산신령을 만난 것이구나. 감사하게 하늘이 날 도와주신 거야. 그래, 앞으로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돌쇠는 노인의 말대로 계속 열심히 일하며 노인이 주고 간 산삼값을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잘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덕에 자식들도 모두 일이 잘 풀리고 잘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기회를 주어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그것을 충분히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도 뜻하지 않는 기회가 생기면 돌쇠처럼 한결같이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아주 괴짜로 유명한 소금 장수돌쇠가 있었습니다. 이 소금 장수돌쇠는 장기를 아주 잘 두었는데 소금을 팔러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과 장기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쇠는 장기를 둘 때 꼭 내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일부러 첫 판은 져주고 내기의 강도를 올려서 다음 판에 이기는 그런 수법이었습니다. 워낙 교묘하게 장기를 두었기에 사람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돌쇠는 장터에 갔다가 주막에서 어리버리한 사내가 소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쇠는 저 사내가 분명 소를 팔러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사내에게 다가가서 수작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복에 자네 장해소를 팔러 나온 거지? 그러자 사내가 돌쇠를 보며 예, 그렇소. 오늘 장날이기에 인원 팔아서 논밭대기 좀 사러 나왔소. 그러자 돌쇠가 웃음을 지으며 근데 소장이 서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소. 장이 열릴 때까지 탁주 한잔 하시게나. 탁주 값은 내가 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내는 흔쾌히 돌쇠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돌쇠 옆에는 장기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내도 소일거리로 장기를 자주 두고 있어
장기판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장기를 둘 줄 아시오. 그럼 할 것 없는데 나와 한 판 두시겠소? 돌쇠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소, 나도 지금 심심해서 장기 상대를 찾고 있었는데 다만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 약간이내게 어떻겠소? 그리고 수백 냥이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보여주며 그 중에서 한 냥을 꺼내 사내의 앞에 놓았습니다. 사내는 돌쇠의 돈주머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돈이면 소열마리 이상은 살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양 내게 어떻겠소?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소?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 양은 너무 적소. 최소 10량으로 하지요. 돌쇠는 일부러 주저하는 척하며 그렇소. 너무 큰 내기인데 여태 한양 이상은 내게 한 적은 없어서 조소, 그래 10량으로 하지요. 그렇게 장기 내기가 시작되었고 장기판은 금방 끝났습니다. 사내가 돌쇠를 아주 쉽게 이긴 것입니다. 돌쇠는 10량을 주며 아이고, 정말 잘 두시는구려. 내 이리 잘 두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는데 괜히 내기를 했구려. 돌쇠의 말에 사내는 우쭐대고 눈은 돌쇠의 돈주머니를 향하며 아니요. 이번에는 운이 좋았소. 다시 한번 둡시다. 이번에는 20량 어떠시오? 당신도 돈을 따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당신이 너무 수가 좋아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 조소, 까짓것 합시다. 그렇게 장기 내기가 시작되고 사내가 역시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더욱 의기양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시오. 우리 이제 한 판만 더 두시는 게 어떻소? 이제 재미가 막 붙었는데 마지막 판이니 크게 내기를 해야 하지 않겠소? 어떻소? 난 지금 딴 돈과 저소를 걸겠소. 당신은 돈으로 100량을 걸면 어떻겠소? 그러자 돌쇠가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내는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판만 이기면 당신은 손해본 것도 찾고 저소도 가질 수 있소. 어째 괜찮지 않겠소? 그러자 돌쇠가 짐꾸러미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요. 다만 이 내기가 정당한지 확인서를 적어서 보관합시다. 그래야 뒤탈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내는 돌쇠의 말에 너무 기뻐서 확인서에 날이 나고 마지막 장기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치려고 들려는 사람에게 이길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장기 내기는 금방 끝나고 돌쇠는 소이고삐를 잡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장기 내기였소. 내 당신 덕에 소를 한 마리 얻을 수 있었소. 혹시 내기에 불만이 있다면 확인서를 관아에 갖다 주시오. 사내는 그제서야 돌쇠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를 가지고 가는 돌쇠의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돌쇠가 지나가던 선비와 장기를 두었습니다. 이보시오, 우린 내기 장기 한 판 둡시다. 조서 어떤 내기를 원하시오? 돈 내기를 원하시오? 돌쇠가 딱 보니 말이 양반이지 돈 없어 보이는 빈털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놈을 혼쭐 내줘야 하겠다는 흑심이 올라왔습니다. 돌쇠는 양반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누구는 날 때부터 양반이고 누구는 천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돌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런 것은 재미가 없지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배꼽을 베어 가기로 합시다. 그 말을 들은 선비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농담도 잘하셔. 어찌 배꼽을 가지고 내기를 하잔 말이냐. 농담 아닙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정말 장기를 재미있게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질 것 같아서 그러시오. 그냥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이 돌쇠가 그렇게 선비를 도발하니 선비는 순간 발끈하였습니다. 누가 질 것 같단 말이냐. 그래, 배꼽 가지고 내기를 하자. 선비가 내기를 한다고 말하니 돌쇠가 서약서를 꺼내어 들이밀었습니다. 자, 여기 내기 내용이 담긴 서약서요. 서명하십시오. 그렇게 선비는 서약서에 이름을 적고 장기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쇠의 장기 실력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약 신분이 양반이었다면 나의 이름을 떨칠 만한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비는 순식간에 돌쇠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돌쇠가 품에서 단도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어찌 그러시오? 지금 뭐 하는 게요? 선비가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치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아니, 왜 도망을 치시오? 서약서 보시오. 여기 배꼽을 베어내기로 내기를 하지 않았소. 그러니 선비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게 무슨 소리요? 아무리 내가 장기에 졌지만 어떻게 장기 한 판에 내 배꼽을 베어내려 한단 말이오. 그럼 내가 죽을 것이오.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나는 내기를 했고
당신은 이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소. 난 이대로 할 것이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소란스러워지니 결국 포졸들이 몰려왔습니다. 포졸들은 선비와 돌쇠를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너희들은 어찌 소란을 피웠느냐? 사또가 부르니 돌쇠가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저자가 서약을 지키지 않으려 하니 부디 약속을 지키도록 명하여 주십시오. 배꼽을 베어내야 한다니 장기 한 판의 말이냐? 그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사또의 말에 돌쇠가 말했습니다. 사또하지만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서로를 믿고 서약을 하겠습니까? 부디 이행하도록 명을 내려주십시오. 사또는 듣고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장기해졌다고 배꼽을 베는 것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하였으니 돌쇠의 말대로 그것을 이행해야만 하였습니다. 결국 사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집까지 와서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자 사또의 딸이 그런 사또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딸아이가 졸라대니 사또가 마지못해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또의 딸이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뭘 그런 걸로 고민을 하고 그러십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저와 함께 가시지요. 뭐라고 네가 말이냐? 그게 정말이냐? 그렇게 사또는 믿져야 본전이라고 딸을 데리고 관아에 갔습니다. 그렇게 사또의 딸은 돌쇠와 선비의 앞에 나가서 먼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배꼽을 두고 내기를 하고 장기를 두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긴 겁니까? 제가 이겼지요. 그러니 사또의 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기셨으면 그 자리에서 배꼽을 베어내면 될 일이지. 못하러 관아까지 와서 난리십니까? 그러자 돌쇠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 제가 그리 할 수 있었으면 그리 했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배꼽을 베지 못하게 하니 어찌합니까? 그러자 사또의 딸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선비를 보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내기를 했으면 그대로 할 것이지. 어째서 관아까지 오도록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입니까? 당장 약속대로 이행하십시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선비는 겁을 집어먹고 손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딸의 말을 들은 돌쇠는 단도를 품에서 꺼내어 선비의 배꼽을 베어내겠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또의 딸이 입을 열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꼽을 베어내는 것이야 서약서에 적혀 있으니 그대로 하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만약 선비가 피를 흘리거나 배꼽 말고 다른 쪽 살점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이 내기와 서약서와는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건 미리 알고 배꼽마 나주 잘 베어내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몸을 흉기로 상하게 한 자는 어떤 벌을 받습니까? 사또의 딸이 물으니 옆에 앉아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또가 말했습니다. 흉기로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한 자는 말이지. 곤장 100대를 맞아야겠구나. 그리고 관아 감옥에서 10년을 갇혀 있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돌쇠는 남에게 해코지를 하려다 도리어 자기가 곤장을 맞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장난 삼아 내기를 하다가 장난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부디 이 내기를 없던 일로 하겠으니 용서를 해 주십시오. 사또는 엄한 목소리로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놈 당장 서약서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거라. 서약을 하였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리 말하지 않았느냐. 서약을 그렇게 쉽게 취소한다면 어찌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서약을 하겠느냐. 사또가 돌쇠가 어제 했던 말을 그대로 하니 돌쇠가 그대로 사또 앞에 넙죽 엎드려서 울며 불며 애원하였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부디 용서를 해 주십시오. 사또나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 사또가 말했습니다. 너는 들어라. 또한 여기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듣거라.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이런 장난을 치거나 이런 내기를 일삼는 자는 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한 서약은 애초부터 무효로 할 것이다. 본래 네가 서약을 이행하게 하고 곤장 100대를 때려 내 놈도 반병신이 되거나 죽어야 마땅할 일이지만
곤장 30대만 내릴 테니 다시는 남을 괴롭히고 해치는 장난이나 내기를 해선 안 된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사또 그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곤장 30대를 맞고 절뚝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다시는 못된 내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또의 현명한 딸의 지혜로 선비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이 재판을 본 마을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가지고 함부로 장난을 치거나 내기를 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들을 기만하는 도박꾼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쇠보다 더 혼나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